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에서 주최하고 울산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 2021 태화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화루의 풍류를 시청하시는 울산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전 오늘 태화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사회를 맡은 울산문화재단 지역문화팀 한승헌입니다. 본 강연은 대면으로 진행 예정이었으나 우리 시의 거리두기 방역 지침에 의해 비대면으로 바뀌었으며 이번 강좌에 사전 신청해 주신 분들과 태화루를 찾아주신 시민들께 감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화루의 풍류는 태화루의 역사와 문화적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곳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교육적, 문화적 접근 방법에 변화를 주기 위하여 올해부터 새롭게 기획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5월 15일부터 7월 24일까지 매주 토요일마다 총 10번의 강좌를 계획하였으며 오늘은 마지막 강좌입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신 네빈분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촬영을 준비해 주신 예술의 꿈, 문화의 품, 울산 시민의 행복한 삶, 울산문화재단의 전수일 대표이사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지금 나오셔서 그래도 화면에 같이 하시는 게 마이크 하나 더 준비해 주시면 마이크 잡아야 돼. 네. 인사말 해요. 네, 간단한 인사말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코로나 전국에 잘 견뎌내셨기를 바라고 또 잘 견뎌내시기를 바라면서 인사 올리겠습니다. 코로나 블루에 그래도 문화예술은 치료제이고 또 백신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화예술 행사들이 축소되거나 위축되지 않고 끊임없이 진행함으로써 우리의 지금의 어떤 삶을 잘 지켜나가는 데 큰 도움이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역사와 문화의 향기가 흐르는 태화루에서 우리 인문학 아카데미를 지금 10번째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지금까지는 주말마다 그 연속극, 인기 연속극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렇게 인기리에 이 아카데미가 이제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회인데요. 특히 이제 우리 마지막 회에 강의를 해주실 우리 송철호 교수님께서는 정말 동양 철학의 어떤 석학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정말 좋은 문학적, 철학적 어떤 향기를 전해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어쨌든 시민 여러분, 문화예술과 함께 그래도 팬데믹 이겨내고 건강하고 그래도 보람 있는 삶을 계속 이뤄나가는 셨으면 하는 큰 바람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대표님의 코로나를 문화로 이겨내자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 강의에 대한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 태화루의 풍류 10회차 강좌는 송철호 향토사연구소 소장님의 강연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강좌의 주제는 구비문학으로 만나는 태화루로 구비문 설화와 민요 속의 태화루, 태화강에 대해 알아보며 옛 사람들의 태화루와 태화강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시간이 될 예정입니다. 송철호 향토사연구소 소장님은 부산대, 부경대, 동의대 등 여러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강의를 하셨으며 울산 남구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소장님으로 계시며 경상일보 로고스 칼리지 강의 등 울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문화 발전에 힘쓰고 계십니다. 송철호 향토사연구소 소장님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송철호입니다. 저는 오늘 굉장히 행복합니다. 원래 스타는 마지막에 등장한다고 강의 중에 제가 오늘 마지막에 대미를 장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편 생각하면 대미를 장식한다는 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한테 대미를 장식할 기회를 준
이 운영진측에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느낍니다. 또 하나 굉장히 슬프고도 행복한 일이 있는데요. 이제 제 강의가 사실은 원래 공연과 강의가 같이 기획된 겁니다. 그런데 때아니게 코로나가 심하게 다가오면서 공연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그 유인물에 보면은 앞에 시낭송도 있고 두 번째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이 다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일체 그 공연적인 거는 빠지고 또 여기에 오시는 그 관객분들도 다 빠졌습니다. 대신에 저는 가만히 바꾸어서 생각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아무리 많이 들어와도 100명 이상 못 들어오는데 제가 이게 방송으로 나가게 되면은 못해도 수천 명은 안 보겠습니까? 욕심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죠? 그래도 제 이름이 시장님하고 같아가지고 아마 이름만 탁 치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들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저는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는 그런 좋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오늘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은 구비문학으로 풀어보는 구비문학으로 만나는 대화루입니다. 제가 처음에 강의 부탁을 받고 이래 봤을 때요. 구비문학으로 하는 경우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대화루에 대해서는 가장 많이 한 게 한시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대화루에 대해 건축 역사 부분이죠. 과거에 이랬고 중간에 이랬고 지금 이렇다. 역사 부분 있고 그 다음에 건축 관련에 대해서 건축사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봤을 적에 구비문학으로 만나는 또는 구비문학을 통해 본 대화루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조금 아쉬웠고 또 제가 구비문학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말도 좀 있습니다. 울산의 문화 쪽에 대해서도. 그래서 저는 구비문학을 택했습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구비문학은 뭡니까? 기록문학하고는 좀 다릅니다. 한시 등등 모든 것은 기록문학이죠. 기록문학이란 건 뭡니까? 특정인의 창작물입니다. 특정인의 기록이죠. 따라서 기록문학의 특징은 뭡니까? 한 사람이 적었다가 되고 사실성이 중요합니다. 근데 구비문학은 어떨까요? 구비문학은 뭡니까? 한 사람의 작품이 아니죠. 오랜 세월 동안 여러 명의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져 온 것입니다. 기록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구비문학에는 뭐가 중요합니까? 적층성.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뭉뚱그려 들어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의식의 반영물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문학은 뭡니까? 주로 당시에 과거에 지식인 계층이겠죠. 문자를 알아야 되니까. 그래서 양반 사대부 중심의 기록들입니다. 반대로 구비문학은 어떨까요? 문자를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누굴까요? 대체로 일반 백성들이죠. 그 사람들의 생각의 반영물이 구비문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대화루는 뭡니까? 당대 유명한 양반 사대부들이 바라본 대화루. 그죠? 그들이 생각하는 대화루에 관한 것을 많이 봐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뭡니까? 양반 사대부가 아닌 당시에 울산을 살아간 사람들, 울산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은 대화를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들의 의식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들여다보면요, 굉장히 많은 면에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대화루가 어떻게 발전되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좀 드려볼까 합니다. 먼저 그 부분을 드릴지도 모를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울산 대화루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을 보면 많이 나왔습니다. 영남의 삼루 이래 가지고 울산의 대화루, 진주의 촉성루, 밀양의 영남루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우리 기록이라든가 슬화에 보면은 그 중에서도 1번은 대화루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주의 촉성루하고 밀양의 영남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울산의 대화루가 있는데 사람들 울산 사람 말고 말입니다. 전국의 사람들 머릿속에 가장 많이 담겨져 있는 1번이 대화루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봤을 적에 촉성루나 영남루겠죠. 그러면 대화루가 제1위였는데 왜 뭡니까? 지금까지 전국 사람들한테 심지어 울산 사람들에게조차도 대화루가 가장 유명하다 많이 알려지지 않았을까요? 입니다. 저는 그 원인을 두 가지 측면에서 찾고 있습니다. 한 개는 뭡니까? 대화루는 그동안 긴 시간 동안 실체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있다가 없어지고 다시 지금 복원된 거니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가 봤을 적에 대화루에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솔직하게 진주 촉성루를 물어봅니다. 촉성루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굴까요? 농계죠. 또 하나 있습니다. 임진왜란이죠. 임진왜란한테 제2차 진주성 1, 2차에 걸친 진주성 싸움 있고 거기는 김시민 장군 이하 많은 사람들의 순국한기 기록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진주 촉성루에 가면 진주성이 있고 임진왜란 박물관도 있고 여러 가지 기록들이 있어서 우리는 먼저 스토리가 있고 촉성루를 떠올립니다.
밀양에 영남로 가면 누가 있죠? 저기 학생 아니죠? 죄송합니다. 그죠? 밀양에 영남로 가면 이런 게 있습니다.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죠. 아랑이라고 있죠. 아랑의 전설이 있습니다. 자, 우리는 밀양을 떠올리면 영남로를 떠올리고 떠올리면 아랑의 전설을 떠올리죠. 그래서 밀양 영남로는 아랑의 전설을 떠올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 대화하고 다른 면인데 영남로는 거기서 바로 옆에 뭐가 있습니까? 밀양 박물관이 있죠. 조그만 박물관이 있고 성이 있고 아랑의 유적지가 다 있습니다. 따라서 뭡니까? 영남로는 그러한 괜찮은 스토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널리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찾는 공간이죠. 그럼 울산의 대하로는 여러분 스토리가 뭐가 있을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없습니다. 우리는 제가 솔직히 20년 가까이 울산의 대하로에 관한 기록들을 제가 쭉 찾아봤습니다. 여기서 20년 가까이는 현재 활동하는 사람들이 여기 대하로에 관한 적은 글들이죠. 보면 대부분이 다 뭡니까? 김극기라든가 서거정이라든가 김종직이라든가 울산을 지나간 많은 사람들이 남긴 시라든가 그들의 시서 같은 기록들을 이제 공부를 하고 그것을 확인하고 그것을 뭡니까?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 외에 또 다른 스토리가 있을까? 없죠. 굳이 찾으면 대하로 현판이 학성관에 가 있다가 여기 이해집안에 가 있다가 다시 또 뭐 이랬다 이런 이야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큰 대외적인 스토리가 되기가 조금 힘들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왜 대하로가 뭡니까? 이렇게 크게 잘 지어놨는데 사실은 잘 지어놨으면 잘 지은 만큼의 값어치를 해야 되는데 그럼 그 방향이 무엇일까? 저는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적에 그 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은 저는 구비문학에서 좀 찾습니다. 왜? 기록문학과 구비문학에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기록문학은 뭡니까? 당대 지배계층들, 그죠? 그 사람들이 남긴 글입니다. 근데 구비문학은 누가 남긴 글일까요? 아까 말했죠. 요 지역을 살아간 일반 사람들의 기록들이잖아요. 기록은 아니죠. 전하해진 기록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기록문학에 남겨져 있는 대하로는 제가 대하로에 관련 그 대하로 시문이라는 책도 예전에 문화원연합에서 나온 적 있죠. 그 다음에 그 송수환 선생님, 성범용 선생님 많은 분들이 번역을 하고 많이 냈는데 읽어보면은 당시 울산에 관한 이야기, 울산 사람들의 마음을 담은 건 조금 드뭅니다. 그들은 대충 여기 와가지고 한 1, 2년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대하로가 좋으니까 왔다가 이렇게 봤습니다. 아, 여기 참 괜찮구나. 그러면서 풍경을 읊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풍경에 관한 시들을 제가 다 검토해 보면요. 상당히 천편일률지고 다소상투적인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아, 누각이 있고 자연이 있고 뭐를 하나 언급합니다. 그 정도 수준이죠. 그래서 저는 그것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긴 세월 동안 사라진 대하로를 다시 우리들의 기억에서 되살리려고 하면 대하로에 관한 기록들을 우리는 보아야 될 필요가 있죠. 그 기록들의 첫 번째가 예를 들어 동국예지 성남이라든가 삼국유사라든가 다 찾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에 남긴 여러 가지 기록들을 남길 수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그들이 울산 사람이 아니었던 게 대부분이죠. 잠시 왔다 간 사람들, 그들의 눈에 비친 대하로는 굉장히 관념적인 속에서 대하로 같아요. 현실 속의 대하로가 아닌 게 좀 많더라고요. 관념이라는 것은 양반 사대 부분의 이상적인 측면, 그죠? 그렇게 많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대하로가 뭡니까? 어쩌면은 화석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구비문학에서 제가 찾아보면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살아 숨쉬는 거니까. 근데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제가 이 강의를 하기 위해서 대하로에 관한 구비문학을 많이 뒤져봤습니다. 근데 별로 없었습니다. 많이 전화해지는 게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찾고 찾으니까 한 20개 정도 찾았습니다. 근데 20개도 확실하게 관계된 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자잘한 거 20개보다 확실한 거 한 개 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자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하면 구름은 촉숭로하고 영남로로 되어 있죠.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촉숭로가 왜 그렇게 유명할까 해서 첫 번째 아까 농계라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농계는 양반 사대부입니까? 기생이죠. 기생은 신분이 뭡니까? 천민이죠. 그 다음에 진주성 싸움이 있습니다. 물론 진주성 싸움을 이끈 사람은 김시민 같은 장군들이겠죠. 장수입니다. 그러나 그때 싸운 사람들은 다 누굽니까? 진주의 농민들, 진주민들 아닙니까? 그 안에서 3천 몇 명이 뭡니까? 외적을 맞아서 싸우다가 대부분이 다 장렬히 전사했습니다. 따라서 촉성리에 연관된 임진왜란에 관한 기록물은 뭡니까? 모두 진주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수많은 진주 사람들이 죽어간 이야기고 그 많은 사람의 죽음은 슬픔이기도 하고 반대로 그들의 뭡니까?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날아간 거죠.
아랑의 이야기는 뭡니까? 전설이죠. 전설은 뭡니까? 일반 개개인의 마음 속에서 계속 이어져 나온 겁니다. 정글을 바탕으로 한 이어져 나오는 거죠. 따라서 뭡니까? 밀양 사람들, 밀양의 오랜 세월을 살아온 가난한 일반 백성들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뭡니까? 촉성루라든가 영남루는 당시 그 지역 사람들, 지금 또 현재 살아가는 진주 사람들, 밀양 사람들의 의식 속에 살아있고, 그것이 연관된 게 촉성루고 영남루니까 뭐합니까? 그거는 계속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야기, 스토리들이 상당히 전국화돼 가는 거죠. 전국화돼 가는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그 각각의 누각들이 전국적으로 인지도가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밀양 오면 꼭 찾아야 되는 공간으로 되어 있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태화루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제가 울산에서 우리 집안에 한 400년 정도 살았죠. 그래서 사실은 뭡니까? 울산이 좀 더 잘 됐으면 좋겠고, 이렇게 만들어진 태화루가 좀 더 널리 알려졌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여담으로 태화루는 과연 얼마나 큰가 싶어가지고 예전에 진주 촉성루를 자를 들고 가서 일일이 한번 재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양의 영남루를 또 자 들고 가서 일일이 다 재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태화루를 재었습니다. 그죠? 근데 셋 중에 태화루가 제일 크더라고요. 미세하지만 여기가 규모가 제일 커요. 그래서 제일 큰 규모고, 그 다음에 진주 촉성루가 풍경이 아주 좋다 이래요. 제가 올라가서 많이 봅니다. 제가 전공이 전쟁과 인물적인 측면에 강해서 보면은요, 촉성루보다 여기 앉아서 보는 이 풍경이 태화루에서 보는 앞서 보는 저 태화강 풍경, 멀리 언을루라든가 그죠? 이게 훨씬 더 개인적으로 좋다고 생각합니다. 풍경이 더 좋아요. 밀양의 영남루도 풍경은 좋죠. 그러나 태화루에서 바라본 국가정원하고 저쪽에 뭡니까? 남산 앞에 있는 게 저거죠. 고수분지 이 풍경들보다 못해요. 그러면 뭐가 될까요? 태화루는 덩치 측면에서 가장 큰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고 풍경도 가장 좋아요. 그러면 뭐가 부족하다? 스토리를 넣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들어가야 된다? 울산 사람들의 의식, 울산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그들과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없는 스토리를 억지로 만들어내기는 참 곤란해요. 근데 태화루의 장점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이게 제일 크다 했죠. 근데 한 개 또 있더라고요. 제가 큰 거 말고 무슨 장점이 있을까요? 제일 튼튼해요. 가장 최근에 만들어져가 제일 튼튼하다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개인적으로 태화루를 바탕으로 해서 울산 사람들, 시민들이 위한 많은 공연, 기회, 그것이 좀 더 울산적이고 울산 시민을 위한 그런 어떤 프로그램을 많이 발굴하고 많이 풀어나가는 공간으로 활용되면 저는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뭡니까? 태화루만이 아니고 태화루 주변과 나아가서 울산과 울산 시민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발전해 갔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울산문화재단에서 한 이런 기획 같은 게 굉장히 좋지 않겠나, 그리고 앞으로 그런 쪽으로 풀어갈 수 있으면 더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역시 뭡니까? 문화재나 그죠? 이런 유물이든 이런 문화의 흔적들이 생명력을 가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 지역 사람들과 지역 사람들의 마음속을 파고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지역 친화적인 그런 공간으로 변신해 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는 다소 구비문학적인 일반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태화루를 찾는 작업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쁜 건 아닌데요. 항상 태화루 시선, 동국여지성당 같은 역사적 기록물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한 20년 전에 멈춘 상태에서 계속 반복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새로운 자료가 발굴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그때 정도에서 싹 정리하고 멈추고 우리는 새로운 길을 나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말은 거창한데 제가 강의 지금부터 구비문학 들어보고 아이고 참말로 저 선생도 뵐 수 없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럼 할 수 없습니다. 전 최선을 다할 뿐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태화루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이젠 제가 하고자 하는 바를 한번 봅시다. 그죠? 예쁘게 이래 보면은 구비문학으로 만나는 태화루 이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 밑에 보면은 구비문학으로 만나는 태화루 긋고 화소 분석을 통해 본 설화의 의미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화소 분석이란 게 무엇일까요? 이겁니다. 화소 분석이라는 것은 태화루에 관한 긴 설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대충 설화가 있다 이랍니다.
제가 많이 들어보면 태화로 관한 설화를 잘 모르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많이 알더라고요. 아, 그 시대에 자장율사가 이렇게 했다 정도 알고, 요 밑에 황룡연이라는 게 있다 알고, 용이 있었다 알고, 태화사가 있었다도 압니다. 그런데 아주 디테일하게 우리 섬세하게 쪼개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는 무심결에 지나간 많은 것들을 다시 건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 실제 기록하고 다른 울산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첨가되고 가미되고 있습니다. 조미료처럼요. 우리는 그 조미료를 찾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러므로서 당시 사람들은 아, 어떻게 생각했을까? 그죠? 잠시 왔다 간 사람이 아니고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화소 분석이란 그 이야기를 아주 잘게 쪼갠 게 화소입니다. 이야기의 바탕이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한번 들여다보자고. 설화는 뭡니까? 설화는 아까 말했죠. 구비문학이니까 아주 많은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온 이야기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뭡니까? 다음 사람들은 똑같이 전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기분 나쁘면 좀 빼고 좋으면 첨가합니다. 빠지고 들어오고를 반복하면서 그러나 절대 빠지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과거 사람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 다 공감하는 건 빠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설화는 긴 세월 동안에 울산 사람들의 공통된 생각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죠? 근데 다른 기록문학은 그 특정한 사람의 생각인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다시 들어가서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화소분석과 예비적 고찰을 한번 봅시다. 정의에서 태화사지 태화루와 관련하여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되어 있습니다. 태화사도 있고 태화사지도 있겠죠. 근데 태화사는 지금 전하지 않습니다. 없다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뭡니까? 태화사가 있었던 곳, 그 흔적이 태화사지죠. 어쩌면 우리는 지금 뭘 봐야 됩니까? 태화사지죠. 어째 보면 태화사는 없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태화루에 관한 것, 여기에 관하여 전하여 내려오는 이야기란 말입니다. 다음에 보면 여기 보면 좀 사찰 연기담 이래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 태화사라든가 이에 관계된 이야기는 뭡니까? 컨트레스 보면 사찰 연기담입니다.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삼국유사에 기록되어 있죠. 삼국사기에 있는 게 아니고 삼국유사입니다. 삼국사기는 누가 지었습니까? 김부식이 지었죠. 김부식은 정통 유학자입니다. 그죠? 본인은 자신이 유학자임을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살았고, 그래서 김부식이 지은 유명한 글 중에 중리봉구라는 글이 있어요. 중리는 공자죠. 그래서 본인은 공자를 굉장히 존경하고 쫓고 따릅니다. 그래서 뭡니까? 그 글은 굉장히 유교적 성향이 강하죠.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국가의 관리로서 왕명에 의해서 지었기 때문에 사실이 아닌 것을 가능한 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실이 아닌 것을 가능한 빼려고 하다 보니까 신화의 전설이라는 건 많이 빠져나갔습니다. 반대로 100년 뒤에 전 이련이라는 스님이 전 삼국유사는 뭡니까? 스님 개인의 기록물이고, 그렇다 보니까 사실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가 주워 들은 이야기들을 많이 기록을 했어요. 다만 여기에 장점과 한계가 있는데요. 한계는 본인이 스님이다 보니까 절과 관계된, 불교와 관계된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교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큰 가치를 지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구비문학적인 민속학적 측면의 가치가 아주 풍부합니다. 그래서 구비문학이라는 측면에서 보면은 삼국사기보다 삼국유사가 되게 가치가 크죠. 그 안에 태화사에 관한 이야기가 왜 들어갔을까요? 잘 생각해 보면 태화사하고 관계된 유명한 스님이 자장율사입니다. 자장율사는 스님 아닙니까? 율사라는 것은 뭡니까? 절의 규율, 법률, 계율에 관한 전문적인 스님이란 말이죠. 그래서 절에 가면 율사도 있고 법사도 있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스님마다 특기 과목이 있으니까. 그죠? 제가 스님마다 특기 과목 하면 스님들 기분 나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게 뭡니까? 가장 많이 있는 게 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절은 어느 날 갑자기 뚝딱 생겼다가 그리고 뭐가 있다? 인연에 의해서 생긴 거니까 연기담입니다. 인연과 있어서 발생했다 이래 되죠. 그래서 이 이야기는 태화사에 관한 것도 태화사 사찰 절의 연기담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성격을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단지 태화사는 문화재 문제 이전에 맨 처음에 기록된 것은 뭡니까? 불교와 깊은 관련성을 맺은 사찰 연기담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록에 보면은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세 가지가 있죠. 태화사에 있는 게 아니고 태화사 앞에 통도사, 황룡사, 구천 목탑이죠. 따지고 보면 다 뭡니까? 절이잖아요. 그죠? 자장율사는 원료 의상과 더불어 신라를 대표하는 3대 스님급입니다.
자, 그래서 성격은 뭡니까? 사찰 연기담이라 되어 있습니다. 자장율사와 태화사지 주변 지명유래라 되어 있죠. 태화사지가 과연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것과 그 주변, 그 말은 여기 있는 태화루만의 문제가 아니고 짝짝짝 올라가서 선바위도 나올 수 있겠죠. 올라가면 베리끝 이야기도 나올 수 있겠죠. 저 밑으로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명촌 저쪽으로. 이 일대에 관한 이야기들 이렇게 접근하는 겁니다. 그죠? 그 밑에 뭡니까? 우리가 이거를 알려고 하면요, 태화루에 관한 그 설화를 들어가서 보면은 제일 많이 등장하는 부처님이 한 분 있어요. 누굴까요? 문수보살입니다. 그래서 문수보살에 관해서도 조금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절은 언제 창건되고 언제 폐허가 되고 다시 또 언제 만들어지고 어디로 갔다 이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미 많은 분들이 했고 검색만 치면 쫙쫙쫙 나옵니다. 제가 검색을 많이 해보니까요, 그 기록은 다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또 여기서 제 생각에 이전에 뭡니까? 성범중스님 강연이라든가 아니면 그중에 신영석 관장님 강연이라든가 걸 통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건 빼고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꼭 들어가야 되는 게 문수보살입니다. 왜 문수보살이 중요할까요? 나중에 들어가서 보면 알겠습니다만은 이 자장율사가 중국에서 태화라는 걸 이거 뭐 들고 와가 이게 태화 붙인 중요한 이유는 뭡니까? 다 문수보살하고 관계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문수보살을 주로 모신 사찰이 좀 있는데 그 10개에 가까운 것 중에 울산 하나 있죠. 문수산에 가면 문수사가 있어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문수보살을 모신 곳입니다. 그죠?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문수보살 중심 사찰은 오대산 월정사입니다. 미리 당겨서 이야기하면 왜 오대산이 유명합니까? 여기 있는 여러분들 혹시 앞에 강연을 들었다면 당연히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자장율사는 중국에 있어 어디 가서 태화로 이야기, 태화사에 관한 걸 들고 왔을까요? 오대산에서 태화지라는 곳에 갔죠. 그럼 오대산이란 건 중국에 이미 있는 거잖아요. 그 오대산에 왜 자장율사가 갔을까요? 오대산에는 문수보살이 있어서 자장율사는 문수보살을 만나러 오대산에 갔고 문수보살의 현실을 만난 거고 태화지에서 또 용을 만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들어온 거고 그 문수보살하고 관계됩니다. 여기서 하나 더 들어가 보면요, 이렇습니다. 자장율사는 뭡니까? 중국 가기 전에 어디로 갔을까요? 봉화, 경북에 가면 봉화가 있습니다. 봉화에 가면 청량산이라고 있죠. 청량산에 먼저 갔습니다. 왜 갔을까요? 문수보살 만나러 갔습니다. 근데 청량산을 왜 갔을까요? 원래 있잖아요. 오대산의 원래 이름은 청량산입니다. 왜? 청량산 자체가 뭡니까? 문수보살하고 관계되는 산이죠. 그래서 중국의 오대산도 원래 청량산이에요. 청량산이 오대산으로 바뀌어 있는 거죠. 그래서 자장율사가 맨 처음에 청량산에 가서 수도에서 문수보살을 보려고 했던 겁니다. 나중에 중국으로 갔을 거 아닙니까? 중국에 가서 처음에 공부했던 산은 청량산이 아닙니다. 무슨 산인 줄 압니까? 종남산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종남산 몇 개 있는데 대표적인 종남산이 울산 근교에 있죠. 혹시 아십니까? 밀양 가면 종남산이라고 있어요. 밀양 분지 안에서 제일 높은 산이 종남산이라고 있습니다. 그 종남산은 굉장히 불교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 자장율사는 중국에 가서 종남산에 있다가 나중에 오대산으로 간 겁니다. 종남산이든 오대산이든 중국에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이렇게 꼼꼼히 들어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장안이라는 지역에 있었어요. 왜? 이때가 당나라죠. 당나라 수도는 장안입니다. 장안의 옛날 이름은 뭘까요? 지금의 이름은 뭘까? 서안. 그 옛날에 시안, 중국말로 시안. 그 전에 가면 뭡니까? 중국의 진시황의 진나라 수도가 함양이죠. 그거는 장안 또랑권 강 건너편이거든. 같은 지역. 그 이전에 중국에서 한족이 제일 먼저 세운 지역이 주나라입니다. 주나라 수도가 호경, 시안, 장안, 함양 다 같은 데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가장 역사적 유물이 많은 두 개가 있어요. 한 개는 장안, 한 개는 뭘까요? 낙양. 중국의 특징이 있어요. 왕조는 장안에서 일어나고 낙양에서 망한다. 이유가 전설처럼 낙양의 낙자가 떨어질 낙자라고. 그래서 망할 때 되면 여기로 간다. 근데 실제로 다 그랬습니다. 웃기게. 그는 이름하고 역사가 따라갔겠죠. 자, 제가 문수보살 이야기하다 보니 그걸로 많이 갔는데 제가 여기서 문수보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들어가서 이야기했습니다만은 태화사기 전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 있습니까? 태화.
저는 한국인들에게 제일 아쉬운 게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이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개념이라든가 정의라든가 구체적인 논리적인 측면이 좀 약해요. 그냥 나 안다, 두루뭉실하게 안다가 되게 강해요. 근데 구체적으로 무엇을 아는지 그것이 뭔지라고 물으면 또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뭡니까? 기반이 조금 약해가지고 논리적 토론을 하면 빨리 무너져요. 근데 한국인들도 무너지지도 않아요. 논리적 토론하다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는 거는 일단 목소리 크면 이긴다고 고함을 치면서 계속 우겨가지고 잘 무너지진 않는데 토론은 잘 안 되는 경향이 있죠. 그러면 울산에서 계속 태화사, 태화사지, 태화루, 태화강 많이 나왔습니다. 그럼 태화가 뭡니까? 태화는 클 태자죠. 태는 화는 조화로울 화자입니다. 그죠? 그래서 태화라는 말은 뭐냐면 아주 크게 조화롭게 이 말은 많은 것들이 큰 틀에서 하나로 조화를 이룬다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태화는 그 황제가 쓰는 걸 연호라 하죠. 연호에 많이 씁니다. 왜? 이 태화의 화자는 유교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유교에서 최고 어른은 공자입니다. 공자가 추구하는 마지막이 뭡니까? 대동사회입니다. 대동사의 본질은 뭡니까? 조화입니다. 모든 사람이 갈등 없이 조화롭게 산다는 겁니다. 그걸 한자로 풀면 태화잖아요. 그죠? 그래서 중국의 역대 황제들 중에 태화라는 연호를 쓴 사람이 한 6, 7명 됩니다. 우리는 뭐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만 굉장히 뛰어난 황제 중에 북위의 효문제라는 사람이죠. 그 태화. 삼국지에 나오는 조조가 있죠. 조조가 죽고 아들이 조비고 조비가 죽고 조예가 있는데 조예의 연호 태화. 중간중간에 많은 태화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태화라는 연호를 썼을까요? 안 썼을까요? 최근에 경상일보에 보면 어떤 분이 하나 그 기고에 보니까 딱 그 있더라고요. 우리나라도 태화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근데 그게 왜 제가 이야기하느냐 하면요. 그 연호를 쓴 왕이 누군 줄 압니까? 당연히 조선시대는 연호가 없습니다. 왜? 조선은 황제의 국가가 아니고 속국이죠. 왕의 국가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연호는 황제의 국가만이 쓸 수 있잖아요. 고려시대는 황제의 국가라서 연호가 있죠. 그 다음에 고구려 백제 신라는 연호가 있다가 없다가 이랍니다. 특히 신라는 있다가 없답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태화라는 연호를 쓴 왕이 한 명 있어요. 누구다? 진덕여왕입니다. 우리나라에 여왕이 몇 명 있었죠? 선덕여왕, 진덕여왕, 진성여왕이 있습니다. 선덕여왕은 많이 나오잖아요. 지혜 주머니 이래 돼 있죠. 선덕여왕 다음 왕이 누굽니까? 진덕여왕입니다. 진덕여왕은 태화라는 연호를 썼습니다. 제위 첫 해에. 그리고 딱 4년 쓰고는 연호를 없애붙습니다. 그리고 뭐 썼을까요? 당나라 연호를 썼습니다. 이유가 진덕여왕이 태화라를 연호를 쓸 적에 당나라에서 압박을 많이 넣습니다. 너가 왜 황제의 나라도 아닌데 연호를 쓰느냐 이래가지고 부득이하게 제위 4년 만에 연호를 없애고 중국을 썼어요. 자, 그럼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태화사가 건립된 때가 언제일까요?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왜? 자장율사가 들어와가지고 통도사 설립하고 태화사 설립하고 황룡사 구청 목탑을 했다 했으니까 그 정확한 건 없어요. 근데 냉정하게 추측해보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충 갑자기 제가 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그게 연도가 690몇 년인가 그렇죠. 예. 근데 통도사를 만들고 제 생각에 동시에 태화사를 만들었을까? 아니라고 생각해요. 만들고 난 다음에 좀 있다가 태화사를 만들지 않겠는가. 이렇게 큰 사업을 동시다발 많이 할 수 없습니다. 신라라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황룡사 만들고입니다. 그러면 계산돼 보면 대충 언제일까? 아주 묘하게 진덕여왕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입니다. 자장율사가 중국에 갔을 때는 선덕여왕이죠. 왜냐하면 여러분 자장율사는 신분이 어떤 줄 압니까? 자장율사의 아버지는 진골계청입니다. 진골입니다. 신라는 골품제라죠. 맨 위에가 성골, 밑에가 뭡니까? 진골, 그 밑에가 육두품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는 진골계청이니까 귀족계청입니다. 이 아버지가 뭡니까? 아들을 못 낳았어요. 그래서 아주 나이가 많이 먹고 아들을 낳기 위해서 불교에 귀의했습니다. 불교에 귀의하고 난 다음에 뭡니까?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석가모니를 만났겠죠. 그러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언제 낳았다? 유명하죠. 자장율사의 생년월일은 저도 기억합니다. 언제? 4월 초파에. 그래서 자장율사는 생년월일이 석가모니하고 같은 날입니다. 자,
이 자장율사가 어릴 때부터 독특하게 뭡니까? 속세에 관심 없고 불경 공부를 많이 했죠. 무지하게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 어떻게 한 줄 압니까? 가지덤불을 딱 쳐놔놓은 꽃을 싹 묶고 들어가서 공부했다 이래요. 조금만 움직이면 가지가 퍽퍽 찌르죠. 머리는 딱 묶고 매달아놨다 이라죠. 눈 안 엎어지게. 이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 이라죠. 그래서 선덕여왕이 자장율사 공부하는 거 보고 땡겼죠. 네 와서 벼슬 하라. 재상 잘해줄게. 이래도 안 했죠. 나는 안 한답니다. 결국은 뭡니까? 안 하면 죽인다. 사형시킨다. 이래도 자장율사가 안 한다 했어요. 그래서 결국 선덕여왕이 인정하고 밀어주기로 했죠. 그 밀어주는 후원을 끌어안고 왕의 후원을 받았으니까 무지하게 좋았겠죠. 신분도 원래 귀족인데. 그래서 중국의 당나라로 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갈 땐 선덕여왕이는 말이며 돌아올 때 선덕여왕이죠. 그런데 그 직후에 선덕여왕은 죽었죠. 그 다음 왕이 누굽니까? 진덕여왕이잖아요. 그 진덕여왕은 아이러니하게 연호가 뭡니까? 태화를 썼어요. 왜 태화를 썼을까? 저는 자장율사와 진덕여왕과 하나 여기 있는 문수보살하고 관계된다는 겁니다. 그죠? 즉 중국에서 자장율사에게 주면서 한 말이 있죠. 뭐였습니까? 너희네 나라 신라는 여자가 왕이어서 위엄이 없고 권위가 없으니까 자꾸만 반란이 일어나고 시끄럽다. 그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라 됐습니다. 근데 그 선덕여왕 사후에 다시 왕이 된 사람이 진덕여왕이잖아요. 따라서 진덕여왕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국가를 묶을 만한 힘도 있어야 되고 위엄의 문제입니다. 그 위엄의 문제, 국가를 자신이 뭡니까? 누군가의 보호를 받고 싶어하는 문제, 나라를 지키고자 하는 문제입니다. 신라 불교는 굉장히 중요한 호국 불교였고 그런 측면에서 문수보살에게 귀한 면이 있습니다. 기대는 면이 있죠. 문수보살에게 기대어서 나라를 잘 다스려 보고 싶은 마음의 발로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설화에 많이 나타나는 게 문수보살이에요. 참고로 문수보살 이야기 간단하게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 절에 가면은 부처님 대웅전에 가면 부처님 혼자만 덩그러니 있습니까? 아닙니다. 절에 가보면 부처님 혼자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 옆에 누가 있습니까? 협시불이라고 다른 부처가 2명 더 있습니다. 대웅전이라 했으니까 누구 모셨을까? 대웅은 반드시 석가모니가 있습니다. 그죠? 석가모니 옆에 누가 있을까요? 반드시 있는 부처가 한 명 있습니다. 거의 다 있으면 누굴까요? 문수보살이 있습니다. 그 옆에는 보현보살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석가모니가 없는 절도 있긴 있습니다. 해인사. 여러분의 해인사는 석가모니가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해인사는 화엄종이거든요. 화엄종은 우리가 말하는 석가모니와 다른 화엄종에서 주불로 모시는 건 비로자나불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운데 비로자나불 근데 아이러니하게 그 옆에도 문수보살. 그래서 대한민국에 이게 뭡니까? 석가모니를 모시든 안 모시든 옆에 협시불에 필수로 있는 분 문수보살. 문수보살은 지혜의 보살이죠. 우리 문수살에 문수보살과 관계된 게 어디에 나옵니까? 요 무구동 지명에 나오죠. 혈수정 거기도 문수보살 나오죠. 사모라는 지명에도 문수보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뭡니까? 되게 중요한 인물이 아니죠. 부처님이죠.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아들을 부탁한 태화지의 용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죠? 요건 좀 이따가 들어가서 한번 더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태화사를 만든 사연, 왜 태화사를 만들었을까? 여기서 아까 뭡니까? 진덕여왕의 연호가 태화인데 그 연호를 사용한 절이 여기 태화사죠.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은 무엇이 유명할까요? 진덕여왕의 호국 정신, 왕의 생각하고 이게 태화사하고 인연이 없을까? 있죠. 왕의 연호를 쓴 절이니까요. 아무나 쓸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죠? 그러면 어째 보면 의미가 더 깊어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울산 태화강에 용이 살고 있다는 신성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이 태화사에 관한 여러 가지, 태화루에 관한 여러 가지 이야기 중에 반드시 들어가는 게 요 옆에 황룡년에 용이 있다는데 이 이야기는 원래 중국에서 들고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건 자생적으로 있던 이야기가 들어온 거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제가 여기서 주로 다룬 이야기는 뭐냐면 여기 있습니다. 1984년 8월 10일에 뭡니까? 김석보라는 분이 이야기하고 정상박 김연주 선생님이 하신 겁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전국의 구비문학을 가장 중앙적 차원에서 집대성한 대표적인 역작이라 해야 됩니까? 사업이 한국구비문학대계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1984년에 전국적으로 다 실행했습니다. 서울부터 제주도까지. 그죠? 거기에는 당시는 울산이라고는 안 나옵니다. 경상남도라고 나오죠. 그게 들어왔습니다.
전국의 유명 교수들을 모아놓고 다 조사했습니다. 당시 울산 지방을 조사한 분은 동아대학교 정상박이라는 교수님 하고 동아대학교 유종목 교수님이라고 왔었습니다. 정상박 교수님은 우리나라 민속학에서 알아주는 그 굉장히 유명한 교수죠. 그래서 울산 지방에 와가지고 여러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조사를 했는데 그 자료를 보면요, 울산시보다 울주군의 분량이 조금 많고 울산시에서는 이야기한 대표적인 사람이 2명입니다. 여러분이 울산에 관한 지명서나 뒤지고 보면은 항상 나오는 분이 있어요. 그 1번이 누구냐면 이유수라는 분이 나오죠. 울산 사람 중에서 이유수라는 분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많은 이야기를 하셨고 글을 남긴 분이고 또 한 분이 또 있습니다. 김석보라는 분이죠. 김석보라는 분은 원래가 작곡가로서 유명한 작곡을 몇 곡 한 사람이죠. 그래서 뭡니까? 제일 처음에 이유수 선생님이 이야기했던 것이 기록된 게 뭐냐면 한국 구비문학 대계 그 중에 뭡니까? 여기에 있듯이 그죠? 8쪽 8-12에 딱 보면 있습니다. 여기에 있던 내용을 싹 정리가 다시 낸 게 울산의 전설가 민요고 이 이후에 울산의 많은 향토사학자들이 인용한 건 대부분 이분 겁니다. 자기들이 새로 체력한 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원래 있던 걸 다시 반복해서 써먹죠. 그것이 제가 보니까 울산의 장점이기도 하고 한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84년에 이유수 선생이 기록하고 김석보 쌤이 구현했던 것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건 한계일 수도 있고 뒤집어야면 그분들이 그만큼 대단했다 할 수도 있고 이거는 각각 장단점이 있습니다. 다만 제가 국문학자로서 아쉬운 점은 하나가 있습니다. 이유수 선생님은 오랜 공직 생활을 통해 가지고 습득한 지식이 많다 보니까 순수하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보다 많은 문헌을 읽었어요. 그래서 그 문헌을 바탕으로 해서 구술한 게 많다 보니까 이게 구비문학이긴 한데 문헌 속에 있는 이야기 나오죠. 그래 따지면 기록문하고 별 차이 없다는 한계가 조금 있어요. 근데 상대적으로 구비문학적 성격이 좀 더 강한 구술을 한 사람이 김석보 선생님인데 요 태화루에 관한 것, 즉 자장율사, 태화사지, 태화루에 관한 글은 김석보 선생님의 이야기죠. 그분이 구현하신 겁니다. 오늘 다른 이야기 다 빼고 그분이 하신 걸 갖고 제가 화소 분석을 통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이런 겁니다. 여기 있죠. 김석보 선생님이죠.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시겠죠. 이때 57세였으니까 그죠. 자, 그러면 이 설화의 의의가 뭘까요? 태화루와 태화강에 대한 전성 집단의 의식 반영이 되어 있죠. 전성 집단이 누굽니까? 울산 사람 아닙니까? 즉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에 울산 사람으로부터 그 다음에 그리고 80년도까지 쭉 이어진 울산 사람들의 의식의 반영물로서 뭐다? 태화사 태화루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고 그 사람들의 의식, 전성 집단의 의식의 반영이란 말이죠. 그래서 울산 사람들의 의식의 반영물이 이 설화가 아닌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죠? 자, 넘어가서 봅시다. 그죠? 자, 그러면 뭡니까? 그 구현을 하나씩 쪼개 봅시다. 맨 처음에 이렇게 출발합니다. 태화사지와 자장율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태화사지와 자장율사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가 아니고 김석보 선생님이 구현, 그죠? 기억을 살려서 말씀하신 이야기를 그냥 그대로 제가 딱딱 끊어서 정리한 겁니다. 맨 처음에 저렇게 시작했습니다. 이야기를 한 의도가 뭡니까? 이분은 태화사, 태화루가 아니고 태화사지라 했죠. 그래서 그 안에 보면은 뭡니까? 제일 처음에 삼국유사에 잠깐 나오기는 하지만 정확하지는 않다 이랬죠. 김석보 선생님이 태화사라든가 태화루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첫 번째는 삼국유사에 나오지만은 정확하지는 않다 했어요. 근데 제가 그분 이야기를 삼국유사와 비교해 보면 거의 흡사해요. 다만 잊지 않는 몇 가지가 추가되는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추가되는 것이죠. 왜? 그 추가되는 것은 기록화되지 않고 사람들의 백성들의 의식의 반영물이니까 전성 집단의 의식의 반영이니까 필요한 부분이겠죠. 그래서 그 부분이 있다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요게 중요하죠. 뭐라 합니까? 우리 고장에 쭉 전해지는 이야기. 그러면 김석보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말은 뭡니까? 내가 삼국유사를 참고했답니다. 그러나 명확하지는 않고 제일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고장에서 쭉 전하여져 오는 이야기. 옛날부터 나는 나의 부모님 세대 어른에게 그 어른 또 어른에게부터 들어온 이야기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록 문헌에 있는 걸 들었을 수도 있지만은 그것이
당시 전성 집단의 울산 사람들의 의식에 맞지 않으면 빠져나가고 맞으면 새로운 게 들어오게 돼 있다는 겁니다. 그런 측면이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보면 뭡니까? 여기에 서거정의 친필 태화루라고 전한다 쭉쭉쭉 있죠. 그 다음에 여기 5번에 보면 이런 말 있죠. 서거정의 태화루 중수기와 명현 거유들이 쓴 기문 촌로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종합했다. 그러니까 뭡니까? 비록 구비문학이라고 하는데 본인이 기존에 있던 삼국유사, 동국예지, 성담, 울산 읍지등 등등의 기록을 참고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던 왔다 간 사람들 대표적으로 서거정이라든가 정포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기록도 참고했다. 그 다음에 한 개 더 붙였습니다. 뭐다? 울산의 촌노, 시골 영감님들의 이야기도 참고했다.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면서 이야기의 출발지를 딱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장율사가 갑인생 4월 초파일생이라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아까 부처님하고 자장율사는 같다 했죠. 생일이 4월 1일 같습니다. 또 한 개 되십니다. 아주 그냥 육식갑자도 같습니다. 갑인생입니다. 그죠? 그래서 처음에는 뭡니까? 자장율사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신라 왕족 공부를 마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아까 했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으나 자신은 석가모니와 같은 갑인생 4월 초파 1로 중일대일 팔자다. 그게 본인은 결혼을 했는데 내가 생일이 석가모니와 똑같은 육식갑자인 갑인생에 4월 초파일에 태어났으니까 나는 중이될 팔자라고 생각한 겁니다.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느끼는데요. 이건 좀 그냥 재미삼아 하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스님들을 가만히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있는 줄 압니까? 대부분 결혼했거나 낳아본 스님들입니다. 아니요, 원효 스님 낳았다 아닙니까? 요습공주하고 관계에서 설총을 낳았죠. 광복 전후사에서 근대 한국 최고의 스님이라고 손꼽히는 성철 스님 결혼하고 아이 낳았죠. 딸도 절에가 불필 스님 됐다 아닙니까? 일제강점기 무렵에 가장 유명한 스님 중에 한 분은 청담 스님이 낳고 있죠. 판사다가 치우고 설로 갔습니다. 역시 뭡니까? 부모님 권유를 못 이겨서 집에 가서 결혼했다가 다시 왔습니다. 그래서 파괴했다고 스스로 10년 이상 맨발로 다니죠. 발바닥 피 흘리면서 고행을 한 겁니다. 근데 자장율사 결혼을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왜 결혼한 스님들이 이렇게 훌륭한 스님이 많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 이해되는 줄 압니까? 제가 살면서 느끼기에 인간이 가장 끊기 힘든 게 뭘까? 인연. 근데 인연 중에 가장 끊기 힘든 게 뭘까? 부모 자식 인연. 그 다음이 부부 인연이죠. 제가 이 말할 때 우리 집사람들 기분 나빠해요. 그래서 내가 좋을 때는 제일 좋지만 나쁠 때는 제일 나빠지는 거 아닌가 봐요. 우리는 믿을 수 없는 사이다. 이랬다가 혼났어요. 근데 저거죠. 그래서 제가 보니까 뭡니까? 아예 절에서 태어나서 절에서 산 사람은 어쩌면은 뭡니까? 엄청난 고통, 고뇌, 범민, 번뇌가 덜했을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뭡니까? 인연을 맺었다가 인연을 끊는 것. 이게 가장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 이 말은 좀 스님들 기분 나쁜지 모르지만은 절 기준치로 스님 기준치로 보면 뭡니까? 내가 깨달음을 얻는 사실 인연이라는 거 아무 가치가 없는 거다. 부질없죠. 죽고 사는 것도 부질없습니다. 거대한 우주 원리 속에 내가 들어가지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 관계 없지만은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냐면 그럼 저분들은 부인들은 됐을까? 좀 기분이 별로 안 좋았을 것 같아요. 그럼 말 놓고 결혼했어요. 결혼해놓고 내버리고 절에 갈 것 같아 뭐 그죠? 자, 그래서 제가 생각할 적에 위대한 영웅이라든가 큰 스님이라든가 위대한 사상가 옆에 있는 부인들은 별로 삶이 행복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자,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아이들 결혼시킬 적에 굳이 꼭 잘난 사람한테 시집 보내려고 하지 마세요. 가봤자 삶이 안 편해. 그냥 평범하게 먹고 살만한데 보내는 게 가장 행복일 수도 있다. 이런 겁니다. 어쨌든 자장율사도 뭡니까? 결혼했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봅시다. 집을 헐어서 원영사라는 절을 짓고 중이 됐다. 자장율사는 자기 집을 헐어서 절로 만든 사람이죠.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있죠. 대보라는 벼슬을 걷는데 이 대보라는 벼슬이 요즘으로 따지면 약간 재상급쯤 되는 것 같아요. 재상이라는 말은 요즘은 국무총리죠. 근데 옛날에는 지금 국무총리 한 분입니다. 급이니까 뭡니까? 비스등한 급은 많이 있죠. 장관보다 약간 위에 급쯤 되는데 옛날 벼슬은 가만히 들어서 확인해 보면 이런 게 많이 있습니다. 명예직도 되게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울산에서 유명한 게 뭡니까? 최용 아닙니까?
치용이 용왕의 아들인데 경주를 데리고 가서 벼슬을 하나 줬어요. 벼슬이 굉장히 높아. 그래서 와 저쪽에 용왕의 아들에게 저런 큰 벼슬을 줬는가? 아니면 아라비아 상인의 아들인데 저런 벼슬을 줬을까? 아니면 울산 지방 호족의 아들인데 저런 벼슬을 줬을까? 근데 제가 보면 벼슬 별로 안 중요해. 뭡니까? 직급은 높아도 할 일이 없는 벼슬이 많아요. 그냥 명예직이죠. 어째 보면은 요건 꼭 그렇지는 않는 것 같긴 한데 들여다보면 또 달라졌겠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여기 있죠. 자장율사가 속세로 돌아가지 않고 중질하겠다고 거절하다. 중질 이런 거는 뭡니까? 김석보 선생님이 말한 겁니다. 그죠? 즉 이게 기록문학에는 중질이라는 표현은 없습니다. 구비문학에는 다 중질 이래 나오면 스님이라는 말도 별로 없어요. 그 중새끼 중질이 나옵니다. 그건 그냥 당시 시골에 노인들이 하던 말을 그냥 옮기는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예전에 많이 쓴 게 뭐냐면 질이죠. 선생질. 그죠? 전 처음에 그 고등학교 때 나와가지고 대학교 갈 때 우리 그 담임쌤이 저보고 사범대라든가 교대 가라는 말을 많이 했어. 너는 선생이 맞다. 근데 집에 가니까 우리 부친에 선생질 그 말라까는 남자가 할 바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누나가 5명이나 됩니다. 근데 딸들은 뭡니까? 최고가 선생, 아들들은 선생 하지 말아야 돼요. 근데 꼭꼭 들어간 말이 있었습니다. 선생질. 그죠? 폐마는 발인데 꼭 폐마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거절했죠. 왕이 뭐라 했습니까? 거절하면 2차 돈처럼 사형하겠다. 사형시키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랍니까? 자장율사가 차라리 뭐한다? 사형받겠다. 그죠? 그러니까 이 정도로 나오니까 왕이 뭐합니까? 못 쉬었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인정하겠답니다. 제가 역사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런 거 있습니다. 니 뭐 안 하면 죽이겠다. 근데 이럴 경우에는 있잖아요. 여러분도 앞으로 니 안 하면 죽이겠다 할 때는 안 한다 해야 성공합니다. 한다 하면 뭡니까? 별로 안 성공해요.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경우 별로 안 죽이더라고요. 죽일 거는 말없이 그냥 갖다 죽이죠. 그죠? 근데 어쨌든 거절했죠. 그러니 뭡니까? 왕이 이왕하는 중질 잘하라고 밀어줬다. 근데 왕이 이왕하는 중질 잘하라고 밀어줬다는 건 이런 것 같아요. 자장율사의 능력을 산 것도 있지만 자장율사 신분이 뭡니까? 진골. 성골과 진골의 차이는 뭡니까? 성골은 부모가 아버지 어머니가 다 왕족, 진골은 한쪽은 왕족 한쪽은 왕족 아니죠. 그렇지만은 한 왕족이 걸렸으니까 자장율사와 선덕 여왕은 뭡니까? 혈족 아닙니까? 피를 나는 혈족이니까 당연히 혈족을 죽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뭡니까 있죠. 그 다음에 요게 딱 있더라고요. 그 딱 읽으면 맨 처음에 중국 가기 전에 자장율사가 울산 상북에 간월사라는 절을 지었다 돼 있어요. 여러분 간월사 어디 있는지 알죠? 울산에 보면요. 옛날에 절이 무지 많았어요. 지금 태화사도 있습니다만은 운흥사라고도 있죠. 영축사도 있고요. 저기 간월사도 있습니다. 제가 그 문화답사 가끔이나 해설하러 다니는데요. 그때 한번 이제 울산에 폐사지 해설을 다닌 적이 있어요. 지금 기획처럼 하려고 하는데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는데 그때 처음에 가던 데가 뭐냐면은 운흥사지, 청송사지, 저게 뭡니까? 간월사지입니다. 지금 간월사지가 어디냐면 등읍온천 있죠. 그 싹 들어가면은 영남 알프스 산악 영화제 하고 많이 하는 데 있습니다. 그 입구에 보면은 모텔 쫙쫙쫙 있고 그 가운데가 간월사지라고 있어요. 근데 요거 딱 보면 뭐라 됩니까? 자장율사는 간월사지를 지었다 했죠. 간월사를 지었다 했죠. 지금은 없으니까 간월사지 이래 됩니다. 따지고 보면 그럼 간월사는 통도사, 태화사보다 먼저 지었죠. 무지 절이 컸습니다. 간월사에는 뭐가 있다? 저게 석조열의 좌상이 놨고 있습니다. 가보면 정각은 하나 딱 이래 모셔놨어요. 그죠? 근데 제가 울산 사람들 데리고 한번 간월사지를 갔는데 잘 모르더라고요. 요게 맨날 목욕하러 오고 산악영화제로 왔는데 요게 간월사지인지 몰라. 그래서 우리는 그리 가까운 걸 너무 모르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당시 운흥사라는 데도 사람을 데리고 갔는데 운흥사지도 대부분 다 처음 왔더래요. 울산에서 아주 유명한 데가 운흥사지입니다. 통도사 이상으로 컸죠. 사실은 운흥사지가 상당히 유명한 거는 종입니다. 그 밑에가 절이라는 마을에서 원래 땅나무가 많았고 종이가 많으니까 거기서 국가에서 종이를 많이 만들고 지정한 절이거든요. 그래서 울산의 유명한 문헌적인 거는 운흥사에서 많이 나왔는데 어느 날 폐사가 되고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게 통도사로 넘어가서 통도사에 많이 보관되어 있죠. 통도사는 주변에 땅나무가 없고 이래가지고 처음에는 종이 만드는 일을 안 했죠. 나중에 많이 해서 굉장히 이제 통도사 많아졌습니다만은 반대로 이게 너무 힘들어서 통도사 주지스님이 서울에 가가지고 간청을 들어서 통도사가 종이 만드는 일을 없어진 적이 있어요.
여담으로 당시에 통도사 스님이 서울에 갈 적에 어떻게 갔은 줄 압니까? 1년간 머리를 안 깎았다 그랬습니다. 왜? 당시에는 중은 도성 한가운데 못 들어옵니다. 스님은 뭡니까? 아무리 유명해도 도성 안에는 못 들어옵니다. 도성은 뭐냐면 임금과 관계된 성이 도성입니다. 나머지는 다 업성이죠. 못 들어오니까 머리를 길러서 들어가서 친구가 정성하니까 친구 만나가 부탁하고 부탁해서 통로사 종이 만나가 없앴던 기록이 있죠. 근데 그 이상으로 컸던 데가 운흥사라고 지금 웅촌감이 있어요. 그 뒤가 정족산이죠. 그 넘어가는 데 보면 대성암이라고 좀 암자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경상남도 문화재가 제법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동네 건데 다 잘 모르죠. 간월사가 이런지도 잘 모르고 그냥 있는가 보다. 요새는 다 모텔만 다니는 분위기라서. 그 밑에 해초처럼 부처님이 태어난 인도에 가보고 싶었다. 요 말은 자장율사가 처음에 중국에 가려고 안 했다는 겁니다. 어디로 가려고 했다? 인도 가려고 했다는 겁니다. 근데 정작 인도는 못 가고 중국으로 갔겠죠. 그래서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중국 오대산에 불교 공부를 하러 가기로 했다 이래 됐죠. 불교 중흥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자장유사는 갈지게도 중흥을 위해서 가고 갔다 와서도 불교 중흥을 위해서 갔고 거기서도 신라 불교를 중흥하기 위해서는 말이 나와요. 중흥이라는 말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뭐가 될까요? 이때 신라 불교가 좀 쇠퇴했든지 위기든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야 중흥이라는 게 되죠. 근데 제가 봤을 때 크게 위기라기보다는 중흥이라는 말을 쓴 건 이거 같아요. 불교의 위기가 아니고 신라의 위기일 수도 있다. 아니면 신라가 다시 더 크려고 할 때 불교를 힘을 빌려서 키우려고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은 들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이때 세 사람이 거의 비슷한 시기 사람이죠. 원효와 의상은 비슷한 사람 아닙니까? 비슷한 시기 때 사람이죠. 신라를 대표할 적에. 그래서 세 명이 가려고 했는데 뭐다? 원효는 안 갔죠. 요 이야기가 설화에 나온다는 말입니다. 여기 있는 이야기는 설화에 나오죠. 요 설화를 읽어보면 원효와 의상과 같이 이렇게 했는데 원효는 가다가 안 왔다. 안 가고 인천에서 돌아왔죠. 해골 바가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저 이야기는 대화서가 아무 관계 없는데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구비문학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정확한 일반적인 기록물에는 저게 필요가 없습니다. 안 들어와 있어요. 근데 뭡니까? 이야기로 전해지면 재미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설화에서는 중요한 게 역사적 사실보다 흥미가 되게 중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온갖 이야기를 쪼아봐 넣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널리 알려진 유명한 이야기가 뭡니까? 원효 스님 해골 바가지 이야기니까 저것도 저게 딱 넣어놨어요. 이 설화에 보면은. 여러분 원효의 해골 바가지 이야기는 다 알죠? 원효 스님하고 의상 스님이 같이 중국 당나라 유학 가려고 하다가 당항포 지금 인천이죠. 거기다가 하룻밤 토굴에서 잤는데 그죠? 원효는 뭡니까? 목이 말라 물을 마셨는데 너무나 감노수 같았고 다음날 보니까 뭡니까? 해골 바가지 물이라서 구토를 팍팍 하고 그 순간 깨달았다. 그래서 갈 필요가 없답니다. 왜 갈 필요가 없었을까요? 원효는 불교의 가장 깊숙한 본질적인 진리를 깨달은 겁니다. 왜? 이 물은 어제나 지금이나 전혀 차이가 없죠. 똑같은 물입니다. 물은 똑같은데 나는 어제는 뭡니까? 감론수 같고 오늘은 구토 같았습니다. 그러면 뭡니까? 대상은 똑같은데 대상을 인식하는 주체가 어제는 너무나 맛있는 물이고 오늘은 너무나 맛없는 물입니다. 그러면 뭐가 바뀌었습니까? 대상이 바뀐 게 아니고 대상을 인식하는 내가 바뀐 거죠. 내 마음이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만사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다? 마음이라. 결국 마음이 있음을 해서 모든 건 있고 마음이 없음을 해서 모든 것이 없다. 그래서 심생정 종종 법생이요 심멸적 종종 법멸이니 일체 유심조라. 모든 건 마음의 따름이라. 그죠? 그 마음의 근원이 일심이고 이러니까 원효는 이미 깨달았죠. 실제 그게 맞고 그래서 원효는 안 갔던 겁니다. 의상은 중국 열심히 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차이가 뭔 줄 압니까? 의상은 중국에 가서 지금 당나라 쪽에 가서 열심히 불교 공부를 했습니다. 뭘 들고 공부했을까요? 경전 들고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의상은 들어와가지고 뭡니까? 경전 공부를 했으니까 경전의 바탕을 둔 걸 합니다. 그게 뭡니까? 교종이죠. 원효는 뭡니까? 경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경전 별로 안 중요해. 그냥 깨달으면 돼. 그래서 아미타불 처음에는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을 외치라는데 나중에는 아미타불만 외치더니 니는 다 극락왕생한다.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일반 백성들이 믿게 되죠. 경전 읽어가지고 극락왕생하다 하면은 일반 백성은 아무도 문자를 몰라요. 문자 모르는 사람한테 책 읽어가지고 극락왕생하라고 하면 아무도 극락왕생 못하잖아요. 그 뒤집어 엎어준 거죠. 그 불교의 대중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은 원효 스님이고 그 다음에 뭡니까? 이게 선종화되죠.
그 나중에 고려 때 보조국사 진울스님부터 지금 우리나라 조계종은 선종이죠. 선종 기준에서 교정을 통합하려고 했으니까 참선 중심이 된 겁니다. 그죠? 여기서 의상님 갔다 와가지고 뭐 했을까요? 화엄종입니다. 화엄종은 본질적으로 교종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전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갔는데 누가 가도 자장율사 혼자 안 갔습니다. 제자 10명과 함께 갔습니다. 8년간 불교 공부했다고 돼 있죠. 근데 신라로 돌아오는 중에 태화지 목가에서 문수보살을 만나다. 아까 말했죠. 본인이 계속 문수보살을 만나려고 했다 했죠. 그리고 문수보살이 화엄종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처입니다. 부처가 원체 많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중에 한 분입니다. 그죠? 그래서 뭡니까? 문수보살로부터 많은 불경, 가사와 장삼, 진생, 사리, 백알, 석가모니의 이빨을 받았다. 그죠? 진생, 사리, 백알. 백이라는 것은 문운에도 나오고 설화에도 나오고 다 똑같습니다. 차이는 설화에는 어떻게 나오면 그 백알을 받아와서 한 개는 어디에 3분의 1은 통도사 금강계단으로 보내고 한 개는 황룡사 구천 목탑으로 보내고 한 개는 태화사에다. 근데 요 태화사에 대한 기록은 조금 달라요. 어떤 거는 태화사 목탑에 넣었다는 것도 있고 태화사 부도가 스님이 돌아가신 유골함 같은 겁니다. 거기에다가 넣었다가 있죠. 어디에 넣는지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태화사 부도는 뭡니까? 그건 지금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학성공원으로 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진신사를 갔는데 지금 우리는 나머지 황룡사는 없고 태화사도 없고 그래서 통도사는 뭡니까? 요 기록에 의해서 부처님 진신사리가 있는 데잖아요. 어디에? 통도사 금강계단에. 그래서 통도사 대웅지가 뭐가 없습니까? 부처님 없죠. 그냥 탁 튀놓고 금강계단 나누고 바로 한답니까? 왜? 부처님 진신사리가 거기에 있으니까 굳이 불상 만들 필요가 없는 데입니다. 그래서죠. 한때는 금강계단 맨날 제가 돌아왔는데 어느 날 주지스님이 바뀌니까 출입 금지해놨대요. 그래서 못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이유가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신라로 돌아가거든 이걸로 불교를 크게 중흥시켜 달라. 이거로라는 걸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설화를 보면요. 그냥 당부하는 건 없습니다. 왜? 증거가 필요합니다. 야, 네 가서 불교 중흥시켜라. 이건 가봤자 효과가 안 됩니다. 불교를 중흥시키기 위해서 제일 큰 효과는 뭡니까? 뭔가 들고 가야 될 겁니까? 뭔가 들고 간 게 뭡니까? 부처님 진신사리 이빨 들고 갔으면 합니까? 내가 이렇게 받았다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야 사람들이 다 믿게 되죠. 그래서 들고 왔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태화지에 있는 지룡이 나타나 자장율사에게 부탁했다. 나는 태화지 못에 사는 용이라 신라에 사는 아들을 위해 식복을 빌어주러 원차를 지어달라.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했는데 지룡이 뭡니까? 혹시 지룡 압니까? 우리는 다 이래 이야기합니다.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만나고 난 뒤에 내려오다가 태화지라는 못에서 용을 만났댔잖아요. 그죠? 그러나 기록은 다 지룡입니다. 지룡이 뭔 줄 압니까? 지룡은 지룡입니다. 용 아닙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자장율사가 만난 거는 용이 아니고 지룡이 만난 거죠. 그럼 제가 말한 우리는 지렁이라면 하찮은 거 밟으면 죽는 거 뭐 이런 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 이 지렁이잖아. 그게 아니고 설화 속의 지렁이의 의미를 들여다봐야 돼요. 설화 속의 지렁이는 뭔 줄 압니까? 용사촌입니다. 왜? 지렁이가 생긴 게 용처럼 생겨가지고 용사촌이 지렁이입니다. 여러분은 삼국이 끝나고 난 뒤에 통일신라 말기에 다시 삼국으로 쪼개졌죠. 후삼국이란 게 있죠. 후고구려 후백제가 있습니다. 후백제를 세운 사람이 누구죠? 견훤이죠. 견훤의 아버지는 실제 역사는 아자개라고 상주 사람이죠. 근데 상주가 옛날에 사벌주라고 경북에서는 역사가 가장 큰 동네 중에 하나가 상주입니다. 원래는. 그래서 옛날에 경북의 중심지 중에 하나가 상주예요. 그게 분지 지역이죠. 우리나라는 분지가 되게 중요한데 상주, 안동, 영주, 대구는 옛날에 성주죠. 성주 분지입니다. 분지가 중요하죠. 경남에서는 밀양 분지잖아요. 거창도 분지죠. 근데 견훤의 설화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지렁이죠. 지렁입니다. 지렁이. 여러분이 견훤설화가 어디서 나온지 알면 경북 청도, 울산하고 별로 안 멀죠. 울산에서 24번 국도 타고 가다가 쏙 빠져가지고 운문역이라고 있죠. 그 가다가 보면은 성남 터널, 가이산 터널 안 들어가고 오른쪽 싹 텄니다. 터서 그냥 쭉 가버리면 문복산 지나가가 경북 건천으로 가고
그 밑으로 꼴짝으로 빠지면 소태종이라가 역시 경주로 내남 글로 갑니다. 근데 왼쪽 가서 거기에 넘어가는 데가 운문영이죠. 영에서 왼쪽으로 올라가면 가지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 문복산, 넘어가 속 내려갑니다. 그죠? 넘어가 속 내려가 쭉 가면 어디 나옵니까? 운문사 나오죠. 그 지역에 3개 계곡이라고, 계곡 3개가 합쳐서 3개 계곡이라 이랍니다. 자, 그 지역에 아까 전 소금 이야기 나가서 참고로 그 지역 마을 이름이 염창입니다. 옛날 울산 소금을 운문산 넘어서 거기까지 가서 소금을 보관해요. 거기서 오른쪽 문복산 옆에 가면 억산이라고 있어요. 억산 온강산이라고 있는데 그 사이를 싹 넘어가면 경북 건천으로 소금을 넘기고 운문산 옆으로 살 넘어가 밀양이죠. 그래서 울산 소금이 건천 그 청도에 거기가 있는 염창이란 마을에 보관했다가 한쪽은 밀양으로 갖고 가고 한쪽은 문복산 넘어서 절로 가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면 지금 걸어가도 우리는 등산 가도 힘든데 옛날 사람들은 그 소금을 메고 거기까지 간 거 보면 참말로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엄숙한 분위기 안 맞는 농담 같은 거 하나 이야기하면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원 때 프로젝트로 수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조선욱의 여성의 성의식의 변화입니다. 그 중에 쉽게 말하면 바람 피운 여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양반 사대부가 여인들이 바람을 많이 펴요. 근데 여기 하나가 있어요. 이분들이 바람 피운 대상이 누구냐? 딱 대부분 두 종입니다. 직업이 두 개예요. 남편은 양반 사대부니까 남편은 자기한테 안 와. 한 서른 넘으면 안 와요. 왜? 남편들은 첩안, 첩투, 첩설이, 소실 많으니까 안 와. 그 여자들은 남자가 필요해. 그래서 드디어 남자와 사귀입니다. 누구를?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남자가 소금장수, 두 번째는 옹기장수.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죠. 일종의 가운데 다리 놓는 사람은 누구다? 박물장수 할매. 여성용품을 들고 다니는 할매들 있죠. 그래 연결시키고. 왜 소금장수하고 옹기장수일까요? 두 사람이 갖고 다니는 취급하는 물품이 살림사는 거잖아요. 안채 들어가는 물건. 그리고 이렇게 한번 얽히면은 절대 잘 헤어지질 않아요. 이유는 제가 이게 젊은 분들이 있긴 한데 이유는 단순합니다. 제가 보니까 소금장수하고 옹기장수는 아까 제가 염창하다 보니 나온 이야기입니다. 그 무거운 소금을 메고 연포 아닙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우문역 넘어가지고 청도까지 메고 가려고 하면 그 얼마나 튼튼하겠습니까? 다리가.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들이 제일 좋은 관계가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좀 sek고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는 거기에 딱 넘어가 운문사 가기 전에 산이 무슨 산인 줄 압니까? 지룡산이라 있어요. 거기에 지룡산, 벚꽃산, 운문산 이렇게 돼 있어요. 지룡산, 벚꽃산 넘어 있는 암자가 사리암, 이쪽에 운문사, 옆에 내원암, 그 옆에 뭡니까? 북대암이라고 있거든요. 그 왜 지룡산입니까? 결혼과 관계돼서 그렇죠. 그 뒤에 있던 처녀가 살았는데 어떤 남자가 와가지고 유혹하니까 남자한테 폭 빠져가 관계에서 밤마다 와서 자고 가. 근데 부모가 딴 데 결혼시키려고 하니까 이 딸이 뭡니까? 딴 남자한테 폭 빠져 있어. 그놈이 어떤 놈이고 이러니까 몰라요 이랬죠. 그럼 안 돼. 임신을 했으니까. 그래 뭡니까? 실을 묶어놨죠. 실 따라가 보니까 큰 굴이 있고 굴 속에 큰 지렁이가 있더라. 그래서 덮어 샤가 죽였다 이래 돼 있잖아요. 그 임신한 여자가 배에서 놓은 아이가 견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견훤은 지렁이 아들이겠죠. 이러면 화차는 게 아니고 설화 속에 이 지렁이는 뭐다? 용과 사촌을 했죠. 용과 같이 취급받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렁이라는 거는 용과 같이 취급받는 거. 그래서 땅지자 용용자가잖아요. 다만 공통점이 하나씩 그냥 용의 자식하고 지렁의 자식은 좀 다른 것 같아요. 뭐다? 용의 자식들은 뒷날 나라를 건국하든 뭐든 잘 때, 근데 지렁의 자식들은 대체로 최후가 비극적입니다. 그건 왜 그럴까요? 제가 보니까 용보다 지렁이 한 급수 낮은 것 같아요. 지렁이 이래가 그런가. 어쨌든 이 설화에서는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지렁이 나타나서 나에게 아들이 하나 있는데, 그죠? 아들 있죠? 우리 아들들이 신라에 있는데 이 아들을 위해서 식복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절 하나 지어달라 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여기 쭉쭉쭉 있고 제가 말했죠? 대체로 출생인물의 비극적인 최후인데 용을 상위 인물로 봐서 이렇습니다. 그래서 귀국한 자장율사가 통도사를 창건했죠. 그 다음에 뭡니까? 용의 아들의 식복을 빌어주기 위해서 태화사를 짓다. 그러면 이 설화 속에서 태화사를 지은 이유는 뭡니까?
용의 아들의 식복이 뭐다? 먹을 식자, 복복자니까 밥 먹여주기 위해서 지언절 이래 부죠. 근데 아까 제가 진덕이왕 이야기하면 태화살은 태화라는 게 뭡니까? 연호하고 관계되니까 어찌 보면 호국 불교죠. 국가를 어떻게 보면 지켜달라. 그리고 또 하나는 당시 왕조 국가죠. 왕 곧 국가입니다. 우리가 종묘사직이라는 말을 쓰죠. 종묘가 뭡니까? 왕들의 계보 아닙니까? 근데 왜 종묘사직이 전쟁이 벌어지면 종묘사직이 위급합니다. 종묘가 곧 국가입니다. 따라서 왕이 곧 국가죠. 그러니까 호국 불교인이 뭐라 지금 왕권입니다. 그죠? 근데 그러면 신라의 왕권 또는 나라하고 관계되는 게 태화사고, 이게 설화 속에서는 태화사는 용 밥 먹이 주려고 이래 말하면 용의 밥을 먹인다는 거죠. 다만 용의 자식이라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뭡니까? 동해 용왕의 아들이 처용 아닙니까? 태화사 짓는 이 용은 뭡니까? 중국 당나라 오대산에 있는 태화지라는 못 속에 있는 아죠. 못 속에 있는 용의 자식이 되죠. 이걸 먹여주기 위해서 지언절이 태화사죠. 동해 용왕을 위해서 지언절은 문수산 가는 길에 망해사라고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백제 아비지를 데려와 황룡사 구천 목탑을 짓다 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것도 지금 가만히 한번 생각하면 우리나라 석탑이 중국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각자 뭡니까? 탑을 많이 지어요. 탑이라는 게 원래 보면 일종의 무덤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탑이라는 게 알고 보면 부처를 상징해요. 왜? 아까 부도나 탑이라는 게 대부분 부처님을 모신 곳이라서. 그래서 옛날에 탑을 해체하다 보면 뭐가 나오는 줄 압니까? 사리가 나오든가 불경이 나오든 게래요. 그 스카탑 가니까 다라니게 경전이 나오죠. 왠 줄 압니까? 불경이 곧 부처잖아요. 교회 가면 성경이 곧 예수님 말씀이 담긴 같은 겁니다. 그런 의미인데 중국이나 일본은 목탑이 많고 우리는 석탑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물에는 탑이 많아요. 왜? 목탑은 오래 못 가고 석탑은 오래 가니까. 근데 황룡사는 목탑이죠. 네. 그래서 뭡니까? 석가모니 진신사리 100개 이래가 쭉쭉 나와 있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태화사 앞을 흐르는 강을 태화강이라고 불렀다. 그러면 우리 이거 태화강이라 근데 옛날에 있었어요. 옛날에는 태화강이라고 안 불렀다 이 말이죠. 그 전에는 이게 태화강이라는 말이 없었고 이게 태화사라는 절을 짓고 나니까 이게 태화강이라고 불렀다 이래 되어 있습니다. 설화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전날의 여우를 용금소 또는 황룡년이라고 한다. 황룡년 이야기는 많이 있는데 요 앞에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 옛날에는 황룡년 이전에 용금소라고 되어 있다. 그죠? 저기에 있죠. 요 이야기도 뭡니까? 나오고 요 밑에 쭉 내려가 보면은 24까지 가면 됩니다. 여기 보면 뭐냐면 고려 성종대왕이 뭡니까? 여기 태화로 왔었어요. 태화사 왔다가 태화로에서 놀았어. 여기 있죠. 그래서 뭡니까? 태화로 경치 가서 관리들하고 여기서 술 마시며 놀았는데 바다에 큰 고기가 여기까지 와서 놀았다. 여기 고려 성종대왕이 놀고 있는데 요 앞에서 바다 고기가 와서 뛰어놀았다 이 말이죠. 근데 놀라니까 뭡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 지방 사람들이 동해 용왕이 성종대왕이 오셨다고 개경에 가져가서 잡수시라고 귀한 고기를 보냈다 라면서 고기를 잡아서 소금 간을 해서 사주었다. 성종대왕이 고려의 성종대왕이 이게 성종이라면 하는데 중국이나 우리나라의 왕 이름 중에 성종이라 붙이는 왕은 다 훌륭한 왕입니다. 왕 사후에 붙일 적에 성종은 이룰 성자라서 대부분 그 나라의 전성기 때 왕을 성종이라 그래요. 조선의 전성기는 9대 성종 임금이고 고려 때 전성기도 성종 다음에 현종이고 거란족 침입할 적에 대표적인 왕은 성종이죠. 그래서 왕 이름 그 할 적에 성종이라면은 상당히 위대한 왕들이 많아요. 처음에 나라를 건국한 왕은 태조가 되고 이어받은 사람은 태종이 되고 이어서 잘 번성시킨 사람은 세종이 되고 왕이 굉장히 어질면 현종이 되고 전체를 통과해서 가장 전성기를 만들면 성종 임금인데 그 성종 임금이 왔을 적에 여기에서 바닷고기가 노니까 사람들이 야 저거는 동해 용왕이 왕 잡수시라고 했는가 보다 해서 고기를 싹 잡아가 궤경까지 들고 가고 머니까 소금간 착착 해가지고 넣어줬는데 결론은 어떻게 됐다? 왕이 그 고기 먹고 죽었다. 그래서 죽고 나니까 사람들의 생각은 말을 바꿔서 어떻게? 동해 용왕이 환영사절을 보냈는데 그것을 잡아 먹었으므로 죽었다. 그 처음에 잡아줄 적에는 용왕이 왕 귀한 손님이 왔으니 왕 니 먹으라고
동해 용왕이 뭡니까? 선물로 보낸 줄 알고 고기를 확 잡아가지고 소금간에서 보내는데 죽고 난 뒤에 사람들이 아 우리가 잘못 생각했구나. 뭐다? 저거는 용왕의 사절인데 사절을 잡아 죽여가지고 먹였으니까 왕이 죽었구나. 이런 설화가 여기에 딱 붙어있죠. 근데 이 이야기는 솔직하게 태화사하고 큰 관계는 없습니다. 그러면 설화하면서 붙이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고려의 전성기 때 왕의 성종이 왔다 갔다는 것만으로 태화로의 위상은 굉장히 커지겠죠. 왕이 다녀가니까요. 그죠? 황룡령 건너편에 장춘호가 있다는 건 조지역이나 고수분지 저쪽이죠. 그죠? 근데 저게 뭡니까? 산죽과 산다가 생성했다. 산죽과 산다는 건 산죽은 산대나무고 산다는 산에 있는 차나무라 이 말입니다. 그죠? 지금은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저게 산죽과 산다가 있어서 요 앞에 있는 용이 저기 가서 몇 다 저 고수분지 가서 일광욕했다. 요거 옛날 설화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울산에 뭡니까? 울산에 차문화 이야기하면서 옛날에 울산에 차가 있고 요 다운동에 차 막 이래가 책을 막 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그러면 일정 부분은 그렇고 너무 또 과장되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렇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적 여기도 산다 이야기 나오는 거 보면은 이쪽에 차는 있었는 것 같아요. 그죠? 차. 그죠? 그래서 일광욕을 즐기다. 근데 용도 일광욕 즐기는가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러면 태화로는 옛날에 뭐였다? 태화사라는 절의 범종 누각이라고 되어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규모가 이렇게 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범종 큰 종을 다룬 누각이죠. 통도사 가보면은 본사 딱 들어가면 왼쪽 편에 범종 누각이 있다 아닙니까? 큰 종이 있고 이렇게 때리고 하는 거죠. 표현이 있다 되어 있죠. 영남 삼루중 제1루라 중수기에 그런 표현이 있다. 이 말은 설화의 특징입니다. 그런 표현이 있다, 있더라, 들은 적 있는 것 같더라. 설화는 대체로 뭡니까? 기록은 사실이 중요하고 설화는 의미가 중요해가지고 사실 별로 안 중요하니까 말들 대체로 이렇게 있는 것 같더라, 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없어도 겉보이죠. 문제는 제1루임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형체조차 없다 돼 있죠. 근데 우리 한국의 3대 누각에는 태화로가 안 들어갑니다. 혹시 한국의 3대 누각이 뭔 줄 압니까? 영남루, 촉성루, 한 개는 평양의 부병루죠. 그 다음에 요거는 다 아는 이야기 넘어가죠. 사실은 여기까지고 제가 원래대로 하면 좀 쉬었다가 요걸 해야 돼요. 근데 시간이 보니까 어쨌든 좀 4시 전에 맞춰라 했는데 딱 10분 남았네요. 그죠? 간단 넘어갑시다. 이게 민요죠. 자, 민요가 있습니다. 울산지방 민요인데 그 울산대학교 저쪽에 뭡니까? 성범준 선생, 김관환 선생님들이 만든 책에 울산지방 민요 총괄한 게 있죠. 울산에 무가 이런 거 모은 사람은 박경신 교수님이었었는데 그게 대부분 다 모내기 노래 이런 게 많아요. 그리고 모내기 노래란 거는 울산에만 있는 게 전국적으로 있어서 비슷한 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기 와서 그런 민요를 하면은 지금 더운 날씨에 오후에 들으면 다 잘 건데 사실 지금 많이 주무시잖아요. 그죠? 앉아 듣는데 굉장히 힘들었을 것 같는데 그래서 그러면 다른 데 없고 울산에 있고 내용이 좀 잠 깨울 만한 게 뭐가 있을까? 이래 찾아온 민요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장가간 첫날 밤에 울산 지역의 민요입니다. 그죠? 이게 순서가 바뀌었는데 여기 있죠. 부른 사람이 강동면 요 장덕선이라는 여자가 불렀던 겁니다. 언양방곡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뒷동산에 도스방이라고 불러주라 큰중함. 이게 하나 빠졌네. 원래 내용인데 아까 이게 여기서 보니까 치면서 핵심을 빼붙네요. 이어서 앞에가 있어요. 사실 본내용이 뭐냐면 이겁니다. 장가를 가서 첫날밤을 떡 치르는데 병풍 뒤에서 울음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건 뭐요? 내가 장가 가지고 부인 될 여자하고 첫날밤을 치르려고 하는데 병풍에서 울음소리가 나.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결혼한 이 여자하고 숨기는 아가 있다는 소리죠.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나오니까 그 부인 될 여자겠습니까? 장가를 갔으려도 부인이라 해야 됩니까? 이 여자가 이 남자 떠나는 남자보고 하는 말이 아이고 갈라 하면은 그냥 가지 말고 이름이나 자주고 가수 이랬단 말이에요. 뭐죠? 그래서 그 뒤에 나온 게 요거 이야기죠. 큰중아 말모라 작은중아 짐실이라 줄줄 나옵니다. 설화 속에 그
스님에 대한 위상이 되게 낮아요. 옛날에는 이사 가면 돌중, 나쁜 중 뭐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이게 조선시대 영향이죠. 불교를 좀 천민화시켜가지고 그렇죠. 근데 그 핵심은 앞부분인데 빠져가 그렇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보죠. 조선시대에 남자가 장가를 간대. 지금 첫날 밤 칠락 건데 병풍대 아 소리가 나. 오, 내 부인이 아 숨겨놓고 있다. 저 달라 하면은 좀 파격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다 이 말입니다. 근데 본문이 날라가 보고 놔놓고요. 첩노래. 옛날부터 첩이라는 거는 조선시대는 첩이 많죠. 첩의 인생은 본부인보다 참말로 불쌍합니다. 그죠? 그저 그 첩노래 중에 이런 게 있죠. 해 다 지고 젊은 날에 옷갓을 하고 어디 가노 첩의 방을 가신다면 나 죽는 꼴을 보고 가고. 옛날 사람들 남자들은 첩한 첩도 많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인하라고 딴 첩집에 갈락하면 부인의 마음이죠. 우리는 남자 마음은 아싸 뭐 부인 먼저 나놓고 이 여자 저자지만 여자 마음은 본부의 마음이 있잖아요. 첩의 방을 가시려고 하면 내 죽는 꼴을 보고 가고 첩의 방은 꽃밭이요 내 방은 연못이라 꽃학나비는 봄한철이고 연못의 붕어는 사지상천. 그러니까 첩의 방은 꽃이고 나는 연못이라 꽃은 한순간 팍 비다가 주고 나는 연못의 사지장천. 그러니까 그 감 막에놓 가지 말고 내한테 오라 이 말 아닙니까? 여기 있는 젊은 분들 있잖아요. 절대 내 여친 사귈 적에는 딴 여자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알면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이 꼴 납니다. 이 꼴 그죠? 여기 적어도 이야기가 긴데 한 장씩 다 잘라내 분네 가만 보니까. 그 다음에 첩노래 투 보면 있죠. 달도 좋다 달도 아가 우지 마라 네가 오니 배가 고파나 아빠가 보고 접어오나 네가 오니 내 눈에 피가 난다. 너가 아버지는 뒷동산에 첩의 집에 꽃들 보고 가시는데 그죠? 이내 집에 오실라니 치기 친친 발에 걸려 못 오시나. 이 무슨 말입니까? 본부인이 안 오고 기는데 남편이 안 오죠. 첩집에 가니까 아이고 아가야 울지 마라. 네가 너가 아빠 보고 싶나. 너가 아빠랑 그런 나한테 안 오고 저 첩년한테 갔다. 여 올라가니까 치기 줄줄 막아가 못 오나. 아이고 내 눈에 피눈물 난다. 그 이야기죠. 여기 울산 지방 민요들에게 이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넣은 게 대부분 민요하면은 뭐 모내기든 시집살이든 딱 정해진 그 패턴이 있어요. 그것 말고 당시 이 시대 살아간 울산의 여인네들의 이야기죠. 우리는 맨날 소주콘데 여인네 목소리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였습니다. 사실은 요 본문이 좀 더 긴 것도 있고 또 많은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시간상 제가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할 시간이 없어져 벌써. 그죠? 살다가 다음 기회가 있으면 저 이야기를 하고 싶어. 옛날 여인네들의 마음이 얼마나 적나라하게 당겼습니까? 그죠? 근데 뒤에 두 개는 여인네들의 마음이더만 첫 번째 시 보면 어떻습니까? 옛날 여자들도 우리가 생각하는 옛날 여자하고 다르죠? 아니 장가가 첫날 밤이랑 추는데 내 마누라가 숨기는 아들이 하나 있어가 젖달락 한다 하면 옥수로 웃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것들이 되게 많아요. 마지막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우리는 조선시대에는 뭡니까? 다 유교 윤리가 강화되가 이렇고 저렇고 여자들은 엄숙하게 정제를 지키고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구비문학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기록문학은 남겨진 그 기록문학은 양반 사대부들이 적었으니까 자기들의 의식의 반영물로 적어요. 지가 나쁘지도 않은 거 싹 다 빼고 자기들이 필요로 한 거 이래야 된다라는 굉장히 이념지교 유교적인 단계에 있어서 그걸만 읽으면 조지대 여자들은 다 뭐 따라 죽거나 뭐 이런 거 아닙니까? 수준했다?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구비문학이 왜 필요하다? 그런 지배계층의 양반윤리 말고 일반 백성들의 살아있는 그들의 영혼의 소리, 생명의 소리, 가슴의 소리가 담겨 있는 게 구비문학이라서 사실은 앞으로 제가 생각할 적에는 태화루를 넘어서서 울산에 관한 이야기 할 적에도 앞으로 그 한문학은 한문학대로 가치가 있으니까 하시고 구비문학적인 측면도 좀 더 많이 발굴되고 이미 발굴을 많이 해 있어요. 지금 뭐 한다고 더 많이 나오진 않겠죠. 해 있는 거를 잘 분석해내는 게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현재까지 보면은 발굴을 많이 해가 자료 정리를 해놨는데 그거를 분석하는 게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옛날에 울산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이런 삶을 살았구나가 있죠. 그 속에 진짜 울산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잠시 내가 서거정인데 대단한 학자 아닙니까? 서거정은 조선 500년사 중에 조선전기를 대표할 만한 대학자입니다. 대지학을 20년이나 지낸 사람인데 그분이 뭡니까? 와가 잠시 태화로 풍경이 좋구나 보니까 저쪽에 앞에 저 남산 좋고 저쪽에 소금밭 좋고 풍경 너무 좋다고 가쁘어요. 그게 과연 뭐가 담겨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앞으로 좀 일반
울산 사람, 울산의 이야기가 좀 더 많이 드러내고 그것을 통해서 울산의 문화재든 문화재를 지금 복원한 이것이든 좀 더 활발히 연구되어질 필요도 있고 그럼으로써 나아가서 울산 사람들을 위한 굉장히 시민들 주민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 강연, 공연 많이 풀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울산 사람들이 예를 들어 태화루를 하더라도 굉장히 친숙한 공간. 야 오늘 태화루 놀러 가자. 태화루는 우리 거야. 이게 이게 양반 사대볼 것도 아니고 부자들 것도 아니고 시장님 군수 가는 공간이 아니냐. 우리들의 공간이 돼야 되죠. 그랬으면 이게 진짜 살아남는 공간이 되지 아니할까.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여기 저쪽에 문화재단 이사장님도 계십니다만은 태화루를 훨씬 친시민적인 공간으로 앞으로 많이 풀어가 주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강의가 두서없이 막 갔습니다. 그죠? 갑자기 관객이 다 없어지고 너무나 많은 관객을 만나는 바람에 제가 좀 두서가 더 없어졌던 것 같습니다. 강의 더운데 듣는다고 굉장히 힘들었었죠. 예. 그래도 그냥 뭡니까? 몇 마디 들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어쨌든 태화루가 울산을 대표하는 그런 곳으로 점점 더 커졌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여러분 다 수고했습니다. 예, 구비 문학으로 만나는 태화루에 대해 강연을 해주신 송철호 향토사연구소 소장님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이 강의를 보고 계신 분들께서 혹시 다른 회차의 강의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유튜브에서 울산문화재단을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1 태화루 인문예술 아카데미 태화루의 풍류 마지막 10회차 강좌의 모든 순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